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청와대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행위라며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연 청와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기념사를 두고 철면 피한 감언이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6.15 기념사는 남과 북이 직면한 난제를 소통으로 풀어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북측이 이런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무례한 어조로 폄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며 북측의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정부의 특사 파견 제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도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청와대 발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대북 저자세란 비판에도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했는데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등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인내하면서 대화로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해와 동해에서의 군사훈련은 물론 휴전선 일대에서의 훈련도 예고했고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했던 전방의 초소들도 다시 짓겠다고 했는데요. 하나라도 실행되면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군사행동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푸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곳, 바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입니다. 각각 서부와 동부 전선의 남북 접경 지역인데요. 특히 개성공단은 서울과의 거리 60여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북한군은 이곳에 약 2천여 명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개성공단이 착공되기 전에는 2개 사단과 1개 여단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화력부대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부대였는데 둘 다 사거리가 50km가 넘어 수도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방사포 개량에 주력해왔던 만큼 신형 방사포가 배치되면 사거리는 더 길어집니다. 서해로 가볼까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죠. 북한군은 이곳 서남 해상 전선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 포병 부대를 배치하고 24시간 전투 준비 근무를 강화하겠다. 또 접경 지역 부근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깨고 훈련을 재개하면 긴장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폭파했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도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남 전단을 뿌릴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했는데요. 주민들과 북한군이 뒤섞여 전단을 뿌린다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배제하기 힘듭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해당 계획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준이 이뤄지면 앞서 말한 조치를 한꺼번에 실행할 가능성이 커 긴장을 늦추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북한이 오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됐다면서 이걸 폭파한 건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응징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 속에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짙은 연기구름과 함께 파편이 공중으로 흩어지고 바로 옆 15층 개성공단 지원센터의 유리 외벽도 폭발 충격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폭발 당시 촬영한 영상을 오늘 오후 3시 정규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공개했습니다.
분량은 33초로 폭파 충격을 보여주려는 듯 폭파 전 멀쩡한 건물 모습과 폭파 당시 화면을 편집했습니다. 노동신문도 연락사무소 폭파 전후 사진을 비교해 실었습니다. 사진 속 4층 높이 건물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폭파 직후 건물 전체가 연기로 완전히 뒤덮입니다. 다른 각도의 사진엔 폭파 충격으로 외벽이 떨어져 나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의 모습이 찍혔습니다. 북한 매체는 판문점 선언의 성과로 평가받던 연락사무소가 무능한 남한 당국자들에 의해 쓸모없는 집이 됐다면서 이를 폭파한 건 응징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린 자들과 아무런 가책도 반성기미도 없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죗값을 받아내기 위한 우리의 1차적인 첫 단계 행동입니다. 이어 남측 태도를 지켜보면서 다음 대적 행동의 강도와 결행 시기를 정하겠다며 예민한 국면에서 무분별한 대응은 더 강경한 보복 계획을 유발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군사지역화를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았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메시지는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청와대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시점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저희는 면서 교류 협 어려움이 급속되는 과는 과 군대 입니다. 유롱선은 이전에 되돌린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통일부는 2018년 평양 공동선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며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다려온 입주기업들은 부서진 건물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억장이 무너졌다며 남북 양측은 물론 미국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2월 북한 핵실험 이후 이어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은 피난을 떠나듯 공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4년.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개성공단 가동 재개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렵게 승인받은 방북이 무산되는 등 지난한 기다림이 이어졌지만 결국 맞닥뜨린 건 공단 시설 폭파와 군 주둔 예고. 기업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남과 북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행위는 지나쳤고 자제되지 못한 부분이 대단히 좀 개탄스럽지만 원인은 우리 정부 쪽에서 만들어 온 부분이 있죠. 남북 협력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미국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북 간의 협력에 관련된 사항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현대아산도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지속할 의지는 분명하지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남겨진 추정 자산은 9천억 원 규모. 입주기업들은 얽힌 실타래가 하루빨리 풀리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만 벌써 21번째입니다. 정조준한 목표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갭 투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욱 강해지고 규제를 피하는 수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법인 부동산 거래도 강하게 조이기로 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딴 부동산 대책에 한숨 돌리나 싶었던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꼽은 원인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갭 투자 비중은 전체 주택 거래의 절반을 넘었고 강남 4구만 놓고 보면 70%를 훌쩍 넘어섭니다. 확실히 당시에는 집값이 좀 상승하던 시기여서 차익 같은 게 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집들을 매입하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부는 돈줄부터 조여서 이런 갭 투자를 사실상 막기로 했습니다. 전세 대출자가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안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이미 3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있다면 새로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더 강해지는데 다음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에 상관없이 6개월 안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개발 호재가 있는 서울 잠실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역에선 집을 사면 무조건 2년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흔드는 또 다른 축인 부동산 법인들의 거래도 옥죄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규제 지역도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크게 넓혔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들썩이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규제책도 나왔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어서 황정호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가 2달 새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다 보니 대출 등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특히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를 제외한 경기와 인천은 물론 최근 집값 급증세를 보인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규제 범위를 한꺼번에 넓히는 규제 광역화를 통해 풍선 효과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투자 수요 목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들이 많이 조금 차단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재건축을 겨냥한 다중 규제는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2년을 실제 집에 들어가 살아야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고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걷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까지 제시하며 투자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를 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과 세제, 재건축까지 망라한 이번 6.1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인 유동성 그리고 공급 부족 우려 해소 없이 반복적인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이번 정책은 수요 억제 정책에 가깝습니다. 일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면 역시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확대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중국 당국이 전염병 대응 단계를 높이고 강력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과 다른 도시를 오가는 교통편이 잇따라 취소됐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여운 특파원입니다. 엿새간 누적 확진자가 140명에 육박하게 된 베이징은 도시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베이징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편이 1,000편 넘게 취소됐고 장거리 버스도 잇따라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신파디 시장 등 고위험 지역 관계자들에겐 베이징을 벗어나지 말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오면 격리를 요구하는 도시들이 늘면서 고위험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베이징 밖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베이징시는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한 지 열흘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전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모든 주택단지에선 출입자 통제가 강화됐고 식당 등에선 1m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对所有小区全面实行严格封闭式管理，对重点区域和重点人群全面进行核酸检测。 이번 집단 감염이 첫 환자가 보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5월 말이나 6월 초쯤이 아닌 이미 한 달 전 시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这里边已经有好多的无症状感染或者轻型病人了，才使得他排毒能在环境里边有这么多的病毒。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감염병권이자 중난산 박사가 추가 대규모 확산을 경고했다는 가짜뉴스가 떠도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현재 제주와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점차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남부와 그 밖에 충청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이번 비는 목요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금요일 새벽까지 제주와 일부 경남 지역에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또다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목요일 아침까지, 전남 남해안도 목요일 낮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경재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부산과 광주가 21도, 대전과 청주 24도, 서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점차 크게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